반갑습니다. 권리찾기 유니온과 이제 정부내tuk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취약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힘쓰는 이제 단체인데요. 일단 제목은 근로기준법 차별지대와 이제 모두의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차별지대는 현재 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 안 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제 진단에 저희들 주제의고, 결론이죠.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활동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가 국회를 포함한 이제 입법과제까지 포함을 했을 때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지, 그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목에 이제 다 써 있는데, 앞서 이제 지킴이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답변을 바로 안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맨 위에 보시면 쓰기 전 체크할 5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VS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밑에서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떤 현장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예, 첫 번째 위에 있는 거는 저도 이렇게 보통 해요. 저희 활동가들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현장 실제 들어가서 교육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하는 현장에는 대부분 한 반절 정도는 노동 인권 교육 강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법률 활동가가 한 반절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위한 질문이긴 해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 교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교육 1년에 사실 2시간 정도밖에 못 하는데, 근데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사실 이렇게 교육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이제 교양도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하는 건 절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절반 이상일 텐데 30명, 20명이 이렇게 교실에 있다라고 하면, 제가 강사로 갔어요. 그 중에 반 이상은 잘 쓰는 거는 둘째 문제고 계약서를 안 쓰거나 아예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알바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학업 중에 알바하는 경우도 대부분 그렇지만 사회에 이제 진출했을 때 첫 직장은 특히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근로기준법 교육에서 첫 대화부터 좀 바꿨으면 한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료집 표지에 들어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없이 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 이 당사자들, 특히 이제 학교 현장 같으면 학생들이 언젠가는 이제 근로를 하게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잘 쓰느냐라는 건 무엇을 전제한 거냐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말정산을 하게 될 거고, 근로소득세를 내게 될 거고, 근로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또 지급명세서에는 세금이 찍혀 있죠. 월급명세서라고 하죠. 월급명세서를 받는 것을 가정해서 하는데 반 이상이 안타깝게도 남의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그 역사와 목적에서부터, 그 취지부터 공감하지 않으면 기술적인 교육에서 사실 끝나죠.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쓸 거냐, 또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꼭 법률적인 상담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당사자를 만나게 되니까 그분들과의 대화를 하게 될 텐데, 평균임금,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13벌째 월급인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 건지를 상담하기에 앞서서 상당수는 아예 그 범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교육을 이런 센터 교육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공부하셨거나 예전에 이제 그 직장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사례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동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자 인간을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법규범 이렇게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집단적 노동관계,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이죠. 이 구체적인 노동법의 체계는 이따가 다시 또 도식으로 보여드릴 건데, 시민법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처음에 직장을 가졌던 그 시기,
예, 아마 이제 사회경제학적인 분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5세기, 17세기 근대 사회에 갑자기 생기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가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바뀌었을 때 초기 자본주의에는 시민법 체계였죠.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하게 돼요.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수정하게 되는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사회의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 건데 대표적으로 계약의 자유, 계약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대등한 관계의 계약이어야 되는데 근로자와 노동자거나 사업주와 사업주거나 누가 누구든 간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시민법 체계가 있었던 그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게 돼요. 압도적으로 그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사업주가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근로자를 누구든지 채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임금 장시간 위험한 노동에 빠지는 저 결론은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저렇게 되는 이유가 그 사업주들 개개인이 그 당시에 19세기 18세기의 사업주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어서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 근로자들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당시의 계약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법적인 체계가 보완하지 못했던 시기죠. 그 당시에는 시민법이 이제 먹혔으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안전지킴이 분들은 이 과실책임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산재를 당한 분들도 이제 상담하게 될 거고, 심지어 산재보험 체계가 보호하지 않는 산재당한 분들도 여러분이 만나게 될 텐데, 이 시민법 시절에는 초기 자본주의에는 과실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실책임이라는 건 사업주가 그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특히 사망사고 같은 경우 비일비재했죠. 당시에 했을 때 다 처벌되고 손해배상을 해주냐 사업주가 그렇지 않아요. 과실책임 민법상에서 시민법상에서의 이제 이 과실책임 원칙이 있으니까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친 건데 이렇게 장시간 위험한 노동하다가 근데 누가 보상해주지 않죠. 사업주도 안 하고 국가도 안 하고 그럼 자기가 자기 돈으로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계 위협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약의 자유처럼 지금이야 여러 가지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있다 치더라도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저 계약의 자유는 이렇게 해약의 자유가 되죠. 해고의 자유가 되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에 이제 이 얘기를 이게 이제 하나의 결론인데 그러면 그렇게 당하고 힘들게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뭔가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구행위, 집단활동.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합법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뭉쳐서 싸운다고 해봤자 어떻게 되냐면 위법한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불법이 돼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고 집단적으로 뭉치고 집단적인 파업을 한다는 거는 손해배상을 나중에 그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한 거니까. 그리고 처벌도 돼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시민법 시절에,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가 결론은 이제 시민법 원리를 수정 보완해서 노동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법률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시간 위험한 노동에 이제 노출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자구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집단적인 그런 것들에 이제 투쟁이 계속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8시간 쟁취를 위한 여러 그 유럽과 미국의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가 그러니까 총살을 당하기도, 그러니까 죽기도 하죠. 그런 이제 그 피해 투쟁의 역사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용어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또는 이 노동자들이 재생산될 수 있는 사회적인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노동법,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 보완하는 그 노동법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집단적인 개별적인 걸 좀 나눠서 한번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집단적 관계는 이 노동 3권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고, 개별적 근로 관계는 국가가 개입해서 최저 기준을 정하고 해고를 규제하고 이제 이런 방식의 개개인의 이제 그 근로기준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아까 그 과실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바뀌어요. 노동법에서는. 즉, 사업주가, 일부러 그랬건, 실수로 그랬든 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그 자기 직장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응당한 대가라고 하는 거는 입증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무과실이기 때문에. 즉,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책임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를 하게 돼요. 이 사업주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자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항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회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사회보험제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노동법 체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령,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져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 그게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 대단한 이제 극심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 왜 하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이 놓치죠,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르니까. 무과실 책임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걸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우리 사회만 한 게 아니죠.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합의하고 있는 거고, 노동법의 원리는 그래서 시민법의 원리를 이렇게 수정 보완하는 건데,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제는 뒤집어져요. 아까는 이제 노동자들이 자구책을 하게 되고 집단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손해배상도 하게 되고. 근데 노동법의 원리에서는 이게 바뀌죠. 지금 이거는 주어가 뭐예요? 누가 불이익 취급, 반조합 계약, 지배 개입합니까?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죠. 사용자들이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교섭을 거부하거나, 시민법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유계약 원칙인데 내가 교섭 안 하면 되지 뭐. 대등하게 교섭 나 하기 싫어, 사업주가.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 노동상권에 의해서 결국은 불이익 취급부터 지배개입까지, 이걸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는 사업주는 처벌도 받고, 심지어 불법행위로 입증이 되면 이제 배상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행정적으로 구제하게 돼요.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가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그 시민법에서 노동법이 넘어가는 흐름, 이거 잠깐 짚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우리의 얘기죠.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법인데, 지금 보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이런 이제 법들이 쭉 있어요. 줄여서 이건 노동조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는 그 근로기준법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대상이 다를 거예요. 그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단체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이 발생하는 그런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이제 법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그러니까 사실 노동조합이 없으면 저게 이제 직접 부딪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안 되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제 이 밑에 해당이 될 텐데, 헌법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네, 여기 나오네요. 앞서 그림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노동조합법을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잠시만요. 이걸 빠뜨리면 안 되겠네요. 지금 수없이 많은 법이 써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저렇게 노란색으로 찍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다 중요한 법들이잖아요. 산업재해 보상보건법.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는 대로 따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하나다. 이게 이 법령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물으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여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최소한의 근로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완성된 체계로 되어 있고, 특수한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건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죠. 특수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좀 더 특수한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 모든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자체의 차별 문제를 접근을 해보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헌법에 써 있으니까 32조 3항에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즉 목적과 그 다음에 법률적 근거가 이제 정확하게 적혀 있는 거죠. 이 짧은 문장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헌법은 근로기준법을 만들라고 대놓고 적시되어 있는 상당히 진취적인 법이에요. 헌법 자체가. 이 문장만으로 놓고 봐서는. 근데 이제 현실로 한번 가볼게요. 근로기준법의 제1조예요. 이게 그대로예요.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뭐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풀어서 썼겠죠. 근데 여기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목적에 그러니까 헌법이 이렇게 정의해주고 지정해준 그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죠. 아마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제 특히 지역사업에서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많다 가정하면 사실 우리 이 경기북부 노동권익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걸 텐데 취약한 노동자가 어쨌든 많다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합의가 가능해요. 이유가 뭐가 됐든. 그래서 우리 센터 동지들이 이 센터에 우리 활동가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거고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이제 뒷받침이 필요한데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하고 진단이 좀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주로 이제 이 정치권이나 아마 우리하고 다른 편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한 가지를 숨겼죠. 왜 적용받지 못하는지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500만 또는 1000만, 2000만 다 다르게 분석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자기 업무를 해태하거나 노동청장이 좀 뭐 근무하기 싫어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또는 사업주들이 좀 악랄해가지고 하필이면 그래서 19세기 시민법 시절처럼 막 장시간 노동 시켜야 부려먹어야 되겠다? 뭐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접근하면 진실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이야기를 할 때는 아예 시작부터 우리 근로기준법이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러한 목적대로 근로기준법이 구성되어 있느냐부터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압축해 놓은 표현인데 근로기준법에 의해 현재 근로기준법이 없는 노동자 중립적으로 쓴 거예요. 적용하지 않아를 다 합쳐서 중립적으로 써보면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이미 알고 계시는 그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 왼쪽에 있네요. 가산수당부터 부당해고제, 정규직 전환 저렇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에 의한 차별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저건 이제 왼쪽이고 오른쪽은 이제 주로 계약의 형식이 위장된 노동자 여러분들이 보통 프리랜서, 특수고용이라고 떠올리시는 이제 저희들 표현대로 하면 이제 사업소득 노동자라고 이제 표현할 건데 뭐 이 개념은 아직 모르시더라도 중요한 거는 핵심 조항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모든 조항이 아예 적용이 통째로 안 되는 노동자. 왜냐하면 근로자 정의에서 빠져나가 있으니까 근로자로 정의하지 않는. 그러면 이분들을 다 합치면 이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통계인데 이따가 근거 보여드릴 거고 이 정도만 합쳐도 지금 1000만 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텐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없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없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태의 진실에 가까운 건지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즉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이거에 걸리지 않는 노동자 중에도 물론 적용받지 못한 노동자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악랄한 사업주겠죠. 그렇게 표현하면. 일부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적어도 이 1000만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악랄성 이런 게 아니라 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헌법 이야기의 결론인데 헌법에 써 있는 거니까 괄호 열고는 최저기준인 건 당연하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써 있는 규정이 또는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최고 기준은 아니겠죠, 당연히.
최저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최저 기준을 정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라고 헌법에 써 있고, 그래서 그 법률이 근로기준법으로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죠. 근데 그러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시민법에서 노동법 넘어가는 건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이나 국가나 노동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노사가 교섭을 하거나 집단적인 관계에 의해서, 또는 사업주가 그런 것을 이제 좀 두려워서 처우 조건을 좋게 만드는 사업장들이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른바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업장들은 급여 수준이 근기법에서 또는 최저임금법에서 나오는 것보다 2배, 3배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경우에는 근기법이 굳이 적용이 안 돼도 어느 수준까지 이제 생활이 보장이 되는데, 법적인 강제력, 국가가 개입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 판결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저런 기본적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게 근로기준법인데, 이 사람들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게 근로기준법이에요. 좀 과도한 표현 같아요. 그렇지 않죠. 취지 그 자체로 목적 그대로 가면 근로기준법이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래서 헌법이 설정한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근로기준법이다, 이 명제가 성립하죠. 즉, 이거 우리 사회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법령 체계로 안 돼 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전으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으니까 다 포함해서 동일하죠. 원리는 시민법에서 노동법으로 넘어가는 것. 취약한 노동자, 그 사회의 평균적인 또는 최저 기준 그 밑에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 사회가 위험해지고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을 보호한다가 이 노동법의 기본 원리인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중에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야, 개별적으로. 그러면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근로기준법이다. 이런 저희들의 주장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그 조금 특이한 그림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제 사전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거는 좀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 실제로 저희가 그 경영단체들 뿐만 아니라 그들하고도 많이 토론해요. 근데 국회를 상대로 하거나 노동청을 상대로 하거나 정치인들을 상대로 할 때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고맙다. 5인미원 노동자를 위해서 처우 개선 노력하시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데 이제 전제가 있어요. 아까 왼쪽의 이야기. 우리 사회에 그렇게 근로기준법 제대로 적용 안 되는 사각지대가 많은데, 근로감독관 숫자가 우리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번 정부에 몇만 명 늘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보호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만 제도를 국회에서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들에 대한 응답이에요. 유체이탈이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국회는. 그리고 국회에서 법도 개정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법이 한계가 있으면 노동행정을 통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마치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주장할 거냐. 아까 같은 논리대로 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차별지대가 법적으로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차별지대가 생긴 게 아니라, 차별지대를 의도적으로 법에서 만들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처음으로 이제 그 사업주의 입장이 등장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몰려 있는 우리들을 이제 표현한 거고, 사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주어가 지금 사업주잖아요. 근로기준법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 책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사용자 책임을 법적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차별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노동법을 공부한다는 것의 방향이, 그러니까 거기서의 선생님들을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이상한 거잖아요. 제대로 사업주들을 위한 그 노동법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술을 알려주는 게 되는 거여서 대단히 이제 우리가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을 해봤어요. 제목을 저렇게 붙인 거고,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3개인데, 자, 왼쪽이 사각지대예요. 거울이 사물질 수 없는 각도. 어쩌다 보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 생활 보장시켜야 될 노동자 법조계에서 제외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의도적이라는 거고. 그쵸? 법에서 설정했으니까 이유 없이 법에서 만들진 않았을 거니까. 보장하지 않는 지대를 의도적으로 한 거고 대표적으로 이 둘만 있는 건 아닌데 자, 왼쪽 오른쪽이 계속 오늘 이제 사용이 될 건데 왼쪽은 사업장 규모예요.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적용 제외죠. 아까 이제 핵심 조항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350만이 고용노동부 발표고 근데 여기에는 4대 보험 미가입자, 사업소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계속 지금 아직은 불투명한 이 사업소득 노동자, 계약의 형식이 위장됐거나 우리가 보통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제 숫자가 이 간접적 통계지만 국세청 자료로는 하여튼 700만 넘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나 도달한 결론은 사각지대가 유체이탈 화법이면 우리는 차별지대에 살고 있음을 이제 우리라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의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 그런 시각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사례나 여러 가지 정책 이야기를 할 텐데 주어가 계속 이제는 사업주로 바뀝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자, 사업장 규모, 계약의 형식과 관련돼서 결론은 이거죠. 예, 사업주들이 해석하는 근로기준법이에요, 이게. 최저기준 미만의 근로관계를 사업주들이 최저기준 미만의 근로관계가 필요해. 근기법과 최저임금법과 등등등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최저기준이 그 미만의 근로관계가 유리하다고 가정하면 그게 불리하면 안 하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그 미만의 근로관계 하려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면 돼요.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가 가능할 건가? 현실에서 가능하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왼쪽에 있는 사업장 규모부터 이야기할 건데 5인 미만 차별제도 지금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등장했는데 사업주들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 회피한다. 초과 수당 안 주고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연차휴가죠. 연차휴가 큰 직장 다니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실제는 휴가 잘 못 쓰는 건 똑같아요. 대기업도. 근데 연차휴가 수당을 돌려받잖아요. 퇴직할 때 그만큼 더 보전을 받거나 그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불가능하죠. 어찌됐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사업주가 유리하다고 했을 때 예전의 표현대로 하면 저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률적으로는. 근데 저희가 이 운동을 하면서 그걸 바꿨어요. 말이 어렵기도 하지만 진실은 위장만이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죠. 실체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거고. 근데 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구체적인 유형은 이따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이 결론은 먼저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딱 연상되는 게 어디 사업장 연상되시나요? 이따 밥 먹을 조그만한 그 음식점, 가게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저희 사례 이미 넘겨보셨겠지만 대기업이 계속 등장합니다. 중견기업 거의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5인 미만으로 위장, 뭘 위장해. 누가 봐도 수천 명, 수만 명 사업장이 뭘 위장을 해요. 근데 법률적으로든 노동행정상으로든 아니면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5인 미만이어서 안 된대. 대기업. 그리고 이게 낙후되어서 무자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발레 파킹 쪽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무자료가 많은데 그게 꼭 뭐 낙후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고전적으로 많아요. 근데 신산업, IT 쪽이라든지 여러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온 그런 신산업 대표적으로 많이 해요. 근데 결국은 이거죠. 모든 업종과 사실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게 위장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 전반에 2층 쭉 나열해놨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노동 문제의 거의 대표적인 거 다 나열했잖아요. 꼭 5인 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5인 미만 문제는 5인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진실을 거꾸로 외면하게 돼요. 오히려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사업장 규모 차라리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불안정 장시간 공짜 위험한 노동 특히 최근에 이제 산업안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많이 등장했죠. 이 확대를 주도한다는 거고 말씀드린 김에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작년 그 1월에 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중대기업처벌법이 10년 만에 이제 제정 딱 그 직전인데 한 1주 전? 예, 한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예, 민주당의 이제 정치인이신데 그분이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제 담당하는 쪽에서 여당 시절의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데 사업자 단추 단체에서 환영하고 일사불란하게 통과돼요. 갑자기 사회적 논쟁도 없이 오인면 사업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니까 노동 쪽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절반의 그 처벌법 사업주들도 과한 거 아니야. 절반의 그 처벌법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싸웠잖아요. 누가 소외되냐면 5인 미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절반이 아니잖아요. 불충분한 게 아니라 통째로 빠지는데 그러면 결국 이게 실제로 우리가 든 현수막인데 죽음마저 차별하는 과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다 이제 연장수당 차별, 연차휴가 차별에 그치지 않고 죽음마저 차별한다는 거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면 사업장을 제외하면. 근데 그 1호 사업장, 2호 사업장이 그 뉴스에 쭉 나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되어서 근데 그 중에서 그 몇몇 사업장은 저희 쪽으로 이제 취재하신 기자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요. 사업장 규모가 엄청 큰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처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앞으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기본법이니까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장하면 근기법 없어지는구나.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심지어 공휴일법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도 안 되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러니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시키고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폭발적으로 늘죠. 5인 미만 차별제도가 확산될수록. 그래서 이 주장이 결론이에요. 현재 차별제도가 미래의 피해자를 확대하는 악순환에 빠져요. 그래서 5인 미만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가짜 미만 사업장 확산법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그 총체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ABC 유형이 2번 등장합니다. 5인 미만에서 등장하고 3.3에서 등장하는데 저희들 자부심이 있어요. 이 ABC 유형은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거죠. 현실에서 싸우면서 만든 거예요. 제보를 받고. 근데 이제 저희가 반성하는 내용 잠깐씩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 A형은 적의 쪼개기예요. 쉽게 보통 우리가 하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부간에 휴대폰 매장이나 이런데 가끔 테크노마트 이런데 가시면 많잖아요. 간판이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간판 2-3개가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 쪼개놔요. 7명이 일하는데 5인 이상이어야죠. 근데 4명, 3명. 근데 여기서 이 7명의 그 직원들은 사장님 한 분만 알고 나머지 서류상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에 사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짜니까. 가짜 사장님이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이거는 법률운동 쪽에서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발견한 거는 이제 B형이에요. 서류상 쪼개기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위험 부담도 있고 그걸 쪼개는 것도 이제 품이 많이 들고 그런데 이른바 이제 4+3 사업장 4명까지는 사대보험 가입을 시켜줘요. 아까 같이 7명이 일한다고 하면 3명은 그러니까 5번, 6번, 7번째 5, 6, 7, 5 직원은 사대보험을 안 넣어요. 그럼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물론 실업급여에서 분리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겠죠. 본인이 원했던 안 했던. 근데 이 사업장은 어떻게 돼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5인 미만이요? 왜 그렇죠? 사대보험 가입 안 됐다고? 일은 다 똑같이 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답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현재까지 이거를 뒤집지 못했다라고 하면 맞아요. 예? 사업주도 그렇게 주장하고 노동청이 그걸 안 넘어섰다고 치면 이제 이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반성했다는 건 이름이 초기 자료에 다 4+3 사업장 이렇게 써 있어요. 저 옆에. 근데 콜센터 쪽에서 저희 제보한 그 당사자분에게 1+100 사업장이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거예요. 관리직 1명 사대보험, 100명은 미가입. 그 다음에 지난 국정감사 때 가장 뜨거웠던 사업장이 이제 피읍 아울렛인데 이따 당사자분이 나올 텐데 사례에 여기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 200명, 300명 규모를 10대 개, 하여튼 몇 개로 나누고도 그걸로도 쉽지 않으니까 또 5명이 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쪼갠 상태에서. 그러면 또 거기서 몇 명을 또
미가입 상태로 가요. 그래서 융합형인데 A형과 B형을 섞어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장이 뭐 신기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갈수록 대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원래 대세가 됐다기보단 이제 저렇게 유형 분류해서 저희가 홍보하니까 당사자들이 A형만 생각했다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또 나도 가짜 위반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 유형 분류한 것이 이제 그렇게 당사자분들에게는 이제 도움을 준 거고, 이따가 저희가 사례 분석할 때도 이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고, C형은 그냥 무작정에 써 있는 것처럼 특별한 근거도 없는데 저런 척 하는 거죠. 근데 이 B형은 오늘은 이제 A형을 주로 사례에 안 넣고 B형을 많이 넣는데, 가짜 3.3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5인 미만 전문 조직이었으니까 그 3.3 프리랜서 쪽은 그렇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5인 미만 사업 운동을 하다 보니까 4대 보험을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4대 보험 미가입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안 받는 걸로 끝나야지 왜 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뭐 다 통째로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사실은 가장 노동운동이든 사회 그 운동이든 여러 가지 주제가 많지만 4대 보험 미가입 문제가 가장 폭발적으로 논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각종 지원제도,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제도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과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4대 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려워져요. 지자체들도 뭐 이걸 개발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 발견했다기보단 깨달은 거는 4대 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를 안 받거나 사회보장 체계에서 빠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한 노동자의 시각에서 봐야겠구나. 근로기준법을 빼앗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4대 보험에 안 넣어버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5인 미만 B형하고 3.3 이야기를 할 건데, 아까 첫 번째 거 사업장 규모를 계산하는 거에서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4+3만 생각해 봅시다. 1+ 뭐 1000은 놔두고라도 4+3에서 그러면 나는 4대 보험 가입자예요. 뭐 3명이 다른 직원들이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그럼 나라도 그러면 초과수당 받고 연차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 3명 때문에 5인 미만으로 갑자기 위장되고 가짜 사업장이 되는 순간 금기법 일부 날라갔잖아요. 핵심 조항이. 그다음 두 번째는 저기서 멈출 수는 없죠. 사업장 규모 떠나서, 그러니까 5인 미만 위장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따지면 아까 1000명 사업장, 2000명 사업장 막 등장하는데,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 사업장에서 아까 콜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그 직종 자체에 그 종사자 전체가 만약에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 안 주겠다고 하면 안 줘버려도 땡이잖아요. 그리고 연차휴가 뭐 3일 줄 수도 있어요. 6일 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15일, 17일, 19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4대 보험 미가입 문제와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가 어떤 연결고리인지를 파고들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추상적이지만 좀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부작위 신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부작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그러니까 4대 보험 미가입은 미가입 신고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입을 안 한 것일 뿐이야. 가입이 행동한 거고, 사업주 입장에서. 그러면 4대 보험 미가입된 상태는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유령이잖아요. 보이지 않아.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척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노동자 아닌 척 위장 고용하고 있다라는 자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뭘까? 그게 사업소득세 신고라는 거죠. 즉,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기에 사업장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사업장이든 먹힐 수 있는 거, 현재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좀 적용 안 하겠다. 가장 손쉽고 대표적인 방법은 3.3이라는 거예요. 왜 3.3인지 따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대책이 가능해요.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를 그러면 우리가 전수조사,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여당이다 이런 모르겠으나 어떻게 2천만 명 전수조사에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3.3 신고된 사람은 아까 700만 넘는다고 국세청이 발표한 게 있는데, 전체 숫자를. 그래서 부작위에서 작위로 넘어가는 이 가능성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고,
자, 왼쪽. 그럼 다시 이제 그게 원천징수 3.3으로 그러는데 여기서 잠깐 혹시 그래도 졸리실 수 있으니까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3.3이라고 할 것 같아요? 하필이면 프리랜서 특수고용이 아까 일부의 문제다라고 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자, 개인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음식점까지. 자, 이걸 망라해서 3.3. 대표적인 원천 징수세율이 3.3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사업소득세 납부자보다는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세 납부자가 많을 텐데 주로 이제 대기업 출신이시면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세는 정해져 있는 세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세액 조건표라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을 받기도 하고 내가 더 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다 이건 유동적이죠. 내가 어떻게 공제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사업소득세 납부자들은 그게 아니고 무조건 제 급여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4이면 대략 6만 6천 원이죠? 맞나요? 6만 6천 원을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90 몇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 통장에 꽂혀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대보험료도 안 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3.3을 딱 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유명하신 이제 연예인 잠깐 그 등장 화면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표적인 이름을 차라리 당사자들이 쓰자. 사업소득 노동자도 어렵고 프리랜서 노동자는 특히나 왜곡시키는 거고 적당한 말은 없어요. 근데 2년 전에 안 먹혔어요. 노동운동도 그렇고 지역사회운동도 이 뜻은 좋으나 3.3이라고 하는 것으로 호명하는 게 과연 먹히겠냐. 나도 잘 몰랐던 건데. 근데 제가 그때 답변은 그렇게 했죠. 선생님이 모르는 거고 당사자는 오히려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써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 반경 얘기를 좀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3.3 노동자들, 사업소득세 노동자들의 그 근로기준법 없는 문제를 저희가 드러내고 싸우고 대안을 찾고 활동을 하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 그 다음에 계약의 형식 위장된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시 시민법과 노동법으로 되돌아가서 근로기준법의 존재 이유를 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에 아까 그 취약한 노동자들의 문제가 결국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게 이제 접근하게 되고 아주 당연하게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 이제 판세를 뒤집는 이건 대단히 이제 과한 그 구호로 들리시겠지만 반격의 서막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고 진짜 그런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론적인 것도 먼저 나오는 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 위장 유형을 여러분들이 분류하지 않으면 마지막 끝났는데 또 질문하거든요. 가짜 3.3 노동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주변에? 이러면 또 밑에서 또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복하더라도 다시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자, 계속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학습지 교사, 화물 노동자, 건설 노동자, 택배 기사, 퀵 서비스, 그 다음에 골프장 캐디, 공통점이 뭐죠? 사장님으로 위장된 거죠. 실제로 개인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개인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 대부분 패소한 유형들이에요. 특히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져요. 근데 노조는 왜 합법이냐? 아까 집단자 근로관계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조합은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조법상의 근로자 정의에서는 이겨요. 그래서 학습지 교사 노동조합은 학습지 산업노동조합인데 불법 노조가 아니에요. 합법 노조예요. 노조법상으로.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져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현재 이 C형은 이 법률적으로 그냥 가만 놔두면 어쨌든 이제 마지막 패소된 상태니까 사업주들이 그렇게 우기는 게 법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문적 노무관리와 특수한 고용 형태를 이제 도입했기 때문이죠. 이길 법하게. 자, B형을 이제 여러분이 많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뒤에 사례집의 대부분 쭉 보시면 저희 사업장 명단, 사례뿐만 아니라 명단도 쭉 나오는데 대부분이 B형이에요. 그 이유도 따로 말씀드릴 건데 B형은 C형과의 차이는 공통점부터 말씀드려야겠죠. 계약서가 위장된 건 비슷해요. 여기도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기타 등등 노무계약서. 자, 이름 안 들어본 뭐 특수한 계약서들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계약서로 계약서의 형식은 위장되었지만 하는 일은 위장을 못 시켰어요. 학습지 교사하고 다른 지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프로스포츠의 우리 부산 아이파크
아마 여러분 응원하는 팀일 수도 있는데 부산 아이파크의 유소년 감독님들이 저희하고 계속 법률 쟁송하면서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기고 있는데 이분들의 실제 근로 형태를 보면 실제 뭐 10몇 년간 일하셨고 퇴직금을 안 받아서 사실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건데 이제 이분들은 실제로 뭐 주말마다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수많은 그 직원들이 하는 일들 다 해요. 별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하고 더 많이 하죠, 일을. 그런데 계약서는 위장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위장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고. 그럼 A형은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A형은 뭐냐? 아까 음식점 말씀드렸는데 음식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편견 갖고 이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음식점은 다 그런 거다. 이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따가 식사하실 때도 아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텐데 음식점의 사무직의 제조업의 이런 노동자들은 이런 계약의 형식도 위장 안 하고 그냥 사업소득세 해요. 이따 사례에 나올 건데 근로계약서를 쓰고도 조그만하게 3.3을 환급, 3.3을 원천징수함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4대 보험 미가입 서약형 이따 나올 텐데 다 똑같은 버젓이 그냥 근로계약이에요. 그냥 해놓고 다른 서약서를 하나 써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찾아올까 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걸 내가 원한 거다라는 걸 서약서를 아예 따로 만들어요. 근로기준법상 계약서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물론 무자료도 많죠. 아예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세금도 신고하지 않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것까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A형 같은 경우는 이제 90%가 넘는다고 이제 하는데 이따가 산업 얘기 제가 시간 없을까봐 조선산업 잠깐 얘기 드리면 조선산업에 이제 물량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 물량팀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2달, 3달 이렇게 일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계약서를 뭘 쓰든지 간에 일하는 건 똑같이 당연히 산하청 그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일하지만 사대보험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처우 다르고 이런 경우 A형이잖아요. 제조업, 조선업, 뭐 사무직 다 합쳐가지고 적어도 90%가 넘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이제 유형 분류에 대한 이론적인 것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만 더 지역 활동을 하거나 특히 주변 사람들 만나실 때는 여기서 착각하는 걸 깨주셔야 돼요. 이건 제가 과감하게, 제가 강사니까 우월한 주의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저희가 교육해봤자 끝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면 다시 이거 답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녀, 배우자, 뭐 지인 할 거 없이 음식점 가서 만나는 사람 그분들에 대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현혹 효과 프리랜서라고 불려야 특수고용이라고 불려야 법원에서 싸워야 3.3 하거나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다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에서는 그냥 다 있는 건데 특히 A형으로 따지면 B형은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되게 많고 학원 강사부터 저희 사례 보면 그래도 많이 만나는 직종들 되게 많지만 A형은 사실 직업을 분류할 필요도 없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조사 활동을 하거나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실 때 만나는 사람들을 일단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속아버려요. 근로계약서에서 멈춰버리는 순간.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을 제가 썼는데 자, 3.3 광고까지는 시간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저희가 조금 쉽지 않았다고 했죠. 2년 전에 3.3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지만 이론적으로 설명 다 했고 다 동의해 주세요. 특히 법률활동가들이 주로 있으니까 잘 됐는데 근데 용어 사용해서 좀 어려웠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이제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왼쪽에 있는 저 유명한 배우인데. 네, 가 광고가 3.3으로 점 쉽게 3.3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상반기했어요. 자동차 회사, 화장품 회사보다도 더 많이 시청률 1위를 달릴 정도로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00만 명, 뭐 1,500만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해가지고 자기가 환급받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늘지만 이제는 특히 청년들 자기가 모바일로 저렇게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3.3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졌어요. 예, 그게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다른 말이 더 어렵고 이제 3.3? 그래 나 3.3 환급을 나도 받았어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덕을 본 건 맞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뭐냐 이게 사업주든 근로자든 간에 이제 오른쪽 얘기를 하려는 건데 범법 의식이 탁 떨어졌어요. 왜냐면 광고를 저렇게까지 해버리는데 그리고 1,000만 명이 지금 환급을 저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봉이 김순달이거든요. 제가 제 거 하면 수수료 안 내도 되잖아요. 국세청 가서 내가 신고하고 내가 환급 받으면 되는데 200만 원 환급 받는다고 치면 20%를 떼가요. 40만 원을 아무것도 안 하고 프로그램이 쫙 돌아서 하는 건데 주민번호만 넘겨놓으면 다 지들이 찾아줘요. 제가 이거 업체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남는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센터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당사자분들 특히나 그렇고 범법 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주도 약간 긴가민가 하고 좀 이상했는데, 아, 뭐야, 대놓고 TV 광고하네? 그리고 근로자들도 이게 되게 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청년 우리 상근자들이 많아서 모 학교 가가지고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상담합니다. 딱 이렇게 부스 만들었는데 줄을 섰어요. 반대로 했으면 줄 안 섰을 거예요. 당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없이 일하는 사람 딱 했는데 대부분 그것부터 물어봐요. 3.3 잘 알고. 아니, 알바하면 3.3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지. 그걸 상담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게 문제다를 상담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문제를 상담하러 하는 건데, 체불이 걸렸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카페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그 사업주들이 동시 접속하는 카페예요. 수십만 명이 동시 접속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카페에서는 이런 말이 그냥 너무 쉽게 찾아요. 한번 볼까요, 저기? 나중에 실업급여 한다고 말 바꾸면 골치 아파질 수는 있어요. 믿을만한 알바 원천 신고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알바면 관상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채용을 하는데 이게 꼭 편의점 같은 경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사무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이 사례는 사실 편의점 아닐 거예요. 사무직이든 제조업이든 어디든 여기 사장님이 이제 그게 고민이야. 또는 격리 담당자일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답변을 어떻게 나오냐면 관상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권리 주장을 할 것 같은 사람이야. 법대 친구가 있어서든 이렇게 지역센터에 잘 전화해 볼 정도의 사람이든 한 관상이 뭐라고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근로소득세 납부하고 근로소득자 차라리 가고 믿을 만한, 뭘 믿겠다는지 모르겠는데 믿을 만한 알바면 3.3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그래도 무난한 표현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예, 이분이 실제 보면 또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제일 무난한 거고 더 악랄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들이나 격리 담당자거나 누구나 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서로 응원하면서 이 방법을 안내해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광고까지 포함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게 불법, 범법이라고 하는 인식, 근로기준법을 왜 빼앗는 거에 대한 어떤 죄시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사업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덕담도 나누고 조언해주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거고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이 내용까지 알아주셔야 되는 건 48만 명에서 344만 명으로 지금 커졌잖아요. 기타 자영업.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카페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사장님이 어제 새로 채용한 사람들 3.3 신고하라고 지시했는데 업종 코드를 뭘로 넣어야 돼요? 거기가 일반 사무직 회사였거든요.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검색해보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타 자영업으로 하세요. 몇 자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요. 뭐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어요. 기타 자영업으로 하세요. 저술가,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에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예, 아주 특이한 우리 사회 이제 직종들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무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기타 자영업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지금 다른 거는 줄거나 안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이게 700만인데 거의 반에 이제 육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실태조사가 완전히 11월 26일 발표하는데 그때까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 더 이제 정교한 자료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단은 조금 신뢰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카페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문장을 여러분이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프리랜서에 관한 오해와 진실은 상당히 복잡한 이론 구조를 갖는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거꾸로 지워버리면 간단해요. 특수고용과 프리랜서라는 용어를 그냥 지워버리세요. 아예 이제부터는. 사업자 등록증도 잊어버리세요. 그냥 금기법 없이 그러니까 사업하기에 사업주들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납부하면 비용 처리도 절감된다. 물론 넓은 의미로 무자료도 포함하는 건데 어쨌든 비용 처리에 유리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 아니기에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거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판례 하나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대법원, 특히 우리 사무직 지금 여기 상근동지들도 계시니까 이거 원래는 안 돼요. 세금의 종류를 위장하지 말라고 보수적인 대법원 판례가 써놨어요.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4대 보험에 들어가 있는지, 뭐 기타 등등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들이 우월한 지위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보수적인 법원 판례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고, 그러니까 즉 아까 그래서 제가 A형, B형이 90%든 뭐든 그런 수백만 원 노동자들이 법률 정송 들어가는 순간 다 이겨요, 원래. 저희도 지금 패소 안 하지만 원래 다 이겨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90%만 아까 특고를 제외하고 90% 정도는 이 문턱을 못 넘어서죠. 첫째, 내가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기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취업 상태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아까 스포츠 산업 같이 취업 시장이 딱 좁은 영역에서는 이력이 생겨버리죠. 여기서 싸웠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데 부산아이파크에서 이제는 전남 드래곤즈로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취약한 노동자들이 이걸 저항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지 법적으로 이렇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는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아까 그 발견했다는 얘기도 막 자화자찬 같이 했지만, 여러분께 이제 이 발제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소개하는 건데, 이 안에 보면 그 발제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몇 페이지죠? 네, 9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국회 토론회 실제 이제 그러니까 노동 쪽 그 대변하는 쪽에 이제 발제문을 저희가 만들어서 했는데, 좀 약간 오래된 자료여서 최신은 아닌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고용유지지원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림의 떡이라는 거고, 취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실제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어요. 사업주들은. 5인 이상은 어차피 지원 받으니까 되는데, 5인 미만은 취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잖아요. 아까 앞에서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그림의 떡인 거고, 정확하게 전시행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거 저희가 서명운동 한 건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평소 권리가 취약한 사람들이 먼저 벼랑으로 내몰린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오인면 사업장이 그런 케이스였고, 지금 그러면 모두를 위협한다라고 이제 과감하게 진단할 수 있을 텐데, 오인면 사업장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다시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시민법 시대로. 그러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알아서 노동자들이 싸우라는 건데,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자꾸 확산되면 모두를 위협해요. 오인면 당사자와 3.3 노동자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압도적 다수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30인, 300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권리가 그러면 잘 보호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자영업자 스스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모두에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대책은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하셨던 차별의 폐지가 긴급대책이라는 거죠. 지금 차별에 폐지하지 않았을 때, 아까 중대재해처벌법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차별제도가 악용되고 확산되고, 차별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 사회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긍정적인 면제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모두의 권리가 결국 모두를 살린다는 거예요. 5인 미만 노동자들과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와, 근기법이 적용 안 된 노동자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시혜적으로, 그분들이 처우가 안 좋으니까, 아까 사각지대 같은 논리처럼, 감독관들이 잘 관심 안 가졌으니 우리가 공익 활동하는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좁아지죠.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서 결국은 1000만일지 1500만일지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이 없는 우리 사회 자체를 경종을 울려야 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공익활동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야 사실 잘 보이게 되겠죠. 전수조사하고 그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안이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이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자료로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 가지 결론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저거였잖아요. 가짜 5인 미만 B형 플러스 가짜 3.3 위장의 확산. 5인 미만과 3.3 문제를 딱 연결했을 때, 그쵸? 저희도 그렇게 발견했고, 이건 기억나시는 거죠? 4대 보험 미가입자를 활용한 5인 미만 문제, 3.3 문제. 이게 전수조사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국세청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고용노동부 그 간담회 자료예요. 고용노동부 공식 제안한 고용노동부 쪽에다가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우리도 신고하니까. 그래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납부 현황, 사업소득세 납부 현황, 사업장별로 다 확보되어 있을 것이니 통째로 받자. 그래서 의심사업장. 그러면 200만 사업장을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 한 30만, 40만이라도 의심사업장 4 플러스 3 이상
아니면 4 플러스 20 이상 이런 정도는 현재 근로감독 행정으로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자체의 협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센터처럼 지역센터까지도 민관 합동으로 가능하다. 이제 이게 저희들 전수조사 계획이고 국정감사 때 질의가 공식 들어가는 거에서 아마 고용노동 장관이 긍정적으로 이 답변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무규정 개정은 조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필수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특히 간접적으로라도 들어가시게 될 경우 편의점을 들어가거나,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가짜 의무화과 가짜 3.3은 근로기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검표에도 없고 할 의무가 없어요. 착한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냐? 못해요. 시간도 없으니까 감독관들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법률구조 딱 들어온 거를 통째로 넣어서 기획근로감독 지난번에 70몇 개 사업장을 국정감사 때 장관이 답변하다 보니까 실제로 했어요. 부실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긴 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전시행정이죠. 앞으로는 이 안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 직무규정 안에 무조건 필수 점검, 상시근로자 수 속이는 거나, 그다음에 사대보험 미가입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현황표를 내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고용노동 행정에서 또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센터도 죄송한 얘기지만 센터에도 이게 관심이 없었으면 센터도 일반적으로 조사를 안 하거나 이거에 대해 점검하려는 게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 사무직 동지들과 이거 많이 협의할 건데, 이거는 당장이라도 장관이 이제 사인하면 바뀌니까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으나 더 중요한 건 민간에서라도 이걸 해야죠. 저거를 상시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법률 구제 1000만 명 들어와서 해결하겠다, 사후적으로 해결하겠다, 안 됩니다. 현직에서 실제로 쉽지 않고 금전 합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 대표적으로 다 사업장을 이기는 이유는 사측에서 합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체불임금 많이 받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 근데 사업장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조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던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던 저게 노동행정에서 안 되고 있고 개정 싸움을 하고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건 다 이제 가정이면 사업장과 3.3 사례들인데, 그 사례 하나하나는 이제 법률활동가들과 이제 정도 할 정도로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은 좀 이제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저게 갑자기 이제 140개 사업장이 막 그 신고 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수없이 고용노동부하고 싸우고 우리 당사자들이 기자회견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기자회견 딱 특색이 딱 그게 있죠. 사회 명망가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자회견 오시는 거나 노조는 한 번도 가입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고, 그 다음에 3.3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저희도 발견하거나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3 문제를 일부러 33개라고 표현했는데, 이 계단도 보시면 숨가쁘실 거예요. 수많은 국회 앞에서 싸운 거, 당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가고 뭘 했는지 막 이게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최근에 저희 이 가짜 3.3 천만 시대 실태조사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센터들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그 기념식 사진 좀 해놨고요. 지금부터가 쭉 사례인데, 지금 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복잡한 것 같지만 쭉 넘겨보시면 5인 미만은 조금 뺐고, 일부러 5인 미만 되게 쉬워서 3.3 위주로 했는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업종, 그 다음에 유형을 아까 A, B, C형 나눈 거, 5인 미만도 그렇고 3.3도 유형 구분 잘 모르시겠다면 다시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유형을 보시면서, 자, 이게 아까 가셨는데 이 난민 노동자들 이제 사업장인데, 이주 난민 노동자 사업장은 대체로 이렇다라는 게 지역센터 활동가들의 리포트예요. 안 그런 데가 없다. 남양주만이 아니라 그 업종 상관없이 제조업이든 어디든 다 이런 식이다. A 플러스 B 융합형. 1000명이 넘거든요. 어떻게 5인 미만이 가능할지 모르나 해요. 그렇게 하면 더 취약하니까 하겠죠. 이주 난민 노동자들이. 근데 어쨌든 현재 진행형, 지금도 20, 30명 단위로, 나라별로 조금씩 커뮤니티가 다르니까 20, 30명 단위로 저희들한테 제보 들어오고, 이제 합의하고, 금액, 체불임금 받고, 이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자, 지금부터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해서, 저 유형만 쫙 이제 지나갈 건데, 아까 제가 살짝 이론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의 실제 사례예요. 자, 계약서 없이 사업소득세 신고형, 실제로는 B형이에요. 근데 A형에도 저건 많고, 여하간, 아주 많아요. 계약서 없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프리랜서란 말 붙이기도 민망하잖아요. 위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서 형식 자체가 위장돼 있지 않으니까. 계약서가 없는데. 그리고
자, 건설 일용직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쭉 나오는 거고, 자, 이 경우는 반대잖아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사업소 신고형. 그래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근로계약서 다 작성했어요. 지인분이. 3.3 안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 근로소득세를 내거나 무자료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근로계약서 좀 한번 보자고 해서 잘못했으면 고쳐드리거나. 근데 요새 근로계약서 잘 못 쓰는 사업주도 없어서 뭐 고칠 것도 없어요,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사업소득세 신고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원 강사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대표적으로 아주 많은 거죠. 그리고, 쿠팡은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쿠팡 노동자들의 그 처우나 안전 문제로 대책위가 꾸려져 있고 사회적으로 많이 싸우고 있는데 숨겨졌던 거는 이들이 고용 형태가 뭔지였어요. 3.31 할 가능성을 저희도 놓쳤는데 당사자들이 전북센터에 신고를 하셨고 4대 보험, 그러니까 3.3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왜 몇 명이 우리 쪽 센터 사람들은 수도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쪽은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고 불리해요. 이렇게 이제 상담이 들어왔는데 저희 사업 설명을 쭉 하고 협약을 맺었던 전북센터 쪽에서 캐치를 하신 거죠. 우리 쪽으로 다시 이제 제보를 한 거고 놓쳤던 걸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했죠. 저희도. 그래서 쿠팡만이 아니라 물류산업단지, 물류센터에 종사하는 거의 대부분, 취약노동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3.3을 한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료에도 보면 채용 공고에 물류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택배기사를 잊어버리시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자꾸 물류하면 택배를 생각하니까 배송하시는 분 말고 센터 안에서 피킹을 하시거나 분류하시는 분들 거기가 청년들은 특히나 어마어마해요. 종사자 수가.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3사를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것도 슈퍼급의 중소규모의 이제 물류단지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의류나 이런 거. 특히 남양주 쪽은 의류 쪽 많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종사자가 꽤 커요. 꽤 많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평범한 근로계약서인데 이렇게 명시형 여기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른 계약서 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업주는. 그냥 이래도 먹히겠네 한 거죠. 근데 이건 다 져요. 그러니까 사업주는. 너무나 간단하게 이건 입증이 가능하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아울렛 대표적으로 이 A 플러스 B형을 했던 이제 사례고 4대 보험 미가입 서약형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 이건 많은 경우는 아닌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사업소득 납부하는 걸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해놓고 유리할 때마다 써먹는 거죠, 사업주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연기자 중에 이렇게 과세 자료 없는 무자료형, 현실에서는 사실 많은 거예요. 사실 서비스 업종에 여전히 3.3을, 근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 3.3이 유리한가, 무자료보다.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알겠죠. 비용 처리에 유리하죠. 무자료를 했을 때는 지출 금액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게 되잖아요. 소득세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지출 증명이 되니까 인건비 지출로 그래서 절세가 돼요. 간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절세의 의미도 커요. 여전히 그래서 저렇게 과세 자료 없는 무자료형이 있고 말씀드린 이제 스포츠 구단 사례고 그다음에 이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많이 불리는 쪽인데 이렇게 전형적으로 불리는 프리랜서들도 방송작가 노동자들이 열심히 잘 싸워서 이제 MBC, KBS, SBS 공중파 3사의 근로감독이 이제 지난번에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방송 산업은 방송 작가들만 프리랜서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실질조사 직업군을 막 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디자이너부터 수많은 직종이 그 안에 있죠. 통역하시는 분들, 뭐 이제 카피라이트 이제 이 타이틀 만드시는 분, 뭐 다양한 이제 어쨌든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직종이 사실 방송 작가만의 노동자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제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 백화점 입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승소했던 사례인데 대법원에서 근데 저희 쪽으로도 여전히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C형인데 이제 C형은 지역센터나 이제 개별 이제 법률 시스템에서 대응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 직업군의 수십만 명 전체가 패소했을 때 노동자성 문제가 후퇴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노동자성 법률위원회를 만들면서 사회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이제 기획소송 방식으로.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C형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정책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경기부센터하고는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저희 네트워크 사업을 뭐 저희가 사업 설명할 자리는 아니니까 다 뺐는데, 당사자분들하고 특히 만나시게 되니까, 당연히 법률 구제는 다 관심을 갖게 되죠. 가능하면. 불가능하니까 관심을 안 가진 거고, 이제 그분들이 지원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취약한 노동자들이 최소한 이 체불임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부분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금 제도가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분량은 되는데 설명은 따로 안 할게요. 지금 리플렛 들고 계실 텐데, 지금 이렇게 실태조사를 어떤 취지와 그러니까 대상을 설정해서 하는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아셔야죠. 이건 실태조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무조건 이건 거의 주입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학생 캠퍼스 사례처럼 3.3 노동자 실태조사 이러면 여전히 한 반절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걸 생각하기 좀 어렵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 아무리 가 있더라도. 근데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상담한다.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실태조사하면 문화상품권 드린다. 이렇게 하면 줄 서요. 그건 어느 공간에서나. 연령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4대 보험 미가입자 그만큼 많다는 거고, 현재 경계선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이론적인 교양을 정확하게 들으신 분들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딱 끊기는 건 아니다가 조금 이제 감이 오실 텐데, 당사자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게 가장 정확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가 거꾸로 빠지는 게 안 놓쳐요. 반대를 생각하시는 게. 그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사자도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사람 적지는 않아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납부하는 명세서를 자기가 꼬박꼬박 받는 사람. 그럼 우리 대상 아닌 거 맞아요. 실태조사도 그렇고 법률 구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6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 조선 이렇게 하는 거 6대 산업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업종이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스포츠 산업 특별 계획을 저희가 붙여놓은 이유는, 이 자체도 뭐 홍보의 필요성이 있지만, 특히 이제 지역사회 활동하는 우리 센터의 상근자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직종 경험을 또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활동을 하실 텐데, 국회가 바꾸거나 고용노동부가 알아서 할 거다라는 운동이었으면 사실 불가능했겠죠. 시작도 안 했을 것 같고. 근데 이 활동을 저희가 하면서 깨달은 거는, 1000만이나 1500만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존재조차를 유령으로 취급할 정도로 몰랐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령 취급한 것도 맞죠. 그리고 노동운동, 저도 노동운동 하고 있지만, 노동운동에서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사각지대, 그러니까 실제로 안 보이는 척 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자기 고백이기도 하지만, 스포츠 산업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업종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발표는 11월 26일에 할 거예요. 저희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근데 앞서서, 근데 그거를 보통의 이제 지역사회 사업을 하거나 노동운동 사업에서는 약간 달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포츠 산업 노동자들은 아까 이겼잖아요. 최호정 감독님 이겼는데,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부산 아이파크 HD 스포츠가 정모 씨가 이제 그 회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놓고 거부해요. 노동청이 그래, 알았어. 우리는 그냥 소송 갈게. 그러니까 버텨버리는 거죠. 중소기업은 못 버텨요. 중소기업은 다 합의하고 금전적으로 끝나요. 근데 대기업들이 버텨요. 방송국도 그렇고, 지금 광주 MBC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부산 아이파크도. 그래서 현실은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희망적이라 이야기하고 싶어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포기할 거예요. 권리찾기 유니온과 함께해서 그나마 노동청에서 한번 도장은 받아봤다. 근로자 지휘하기엔.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려고 싸운 건 아닐 거예요. 다시 전남 드래곤즈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적인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고용노동부 문턱 하나 못 넘었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발표 스케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짜 3.3 스포츠 미디어 데이라고 아까 사진도 나오지만 공동 기자회견 했어요. 심지어 이 스포츠,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LOL
네. 그러니까 게임으로 하는 스포츠죠. 이제 그쪽에서의 감독님도 이제 승소를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업체가 거부하고 있고, 근데 그 다 이제 망라해서 스포츠 산업 전체에 이 근로자주의 하긴 노동자성을 회복하려는 당사자와 법률 활동가들과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한 게 이렇게 두 개거든요. 가짜 3.3 집중기획 근로감독,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구단을 다 포함한 집중기획 근로감독 하겠다는 거예요. 방송 3사 했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근데 이거는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 서명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팬클럽 쪽이나, 이제 그 유소년 지도자니까 유소년 선수 출신인데 지금 생계가 좀 어려운 1%도 성공 안 하니까 프로스포츠계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공감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근로감독 주장을 할 거고, 그리고 여전히 소문을 들으면서 이제 간간히 저희들한테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법률 구제로 이제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공동진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계획을 당사자들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그 장기적 과제도 있고 긴급한 대책도 있고 지역사회 계획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사회적인 연대로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아마 포기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법률구제 나선 감독님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뭐 장황하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사례는 충분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지만 우리 공익활동 특히 지금 정말 큰 뜻으로 하시는 분들이 근로기준법 차별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교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취약한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변화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자녀 얘기도 제가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면 근로기준법이 있는 한국 사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근로기준인 근로기준법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전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기업의 나트말 인건비가 아예 대금 지급금으로만 이렇게 녹아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업체 간에 계약 관계를 하잖아요. 그 안에 보면 인건비랑 여러 가지 세금이나 다 있을 텐데 그거를 물품 납품 금액에다 포함시켜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좀 생략하긴 했지만 그 A형 가짜이면 A형 사업장 쪼개기에서는 위장도금이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하청 관계, 그러니까 산업 내에서의 약간 이렇게 수직적인 그 힘의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 오인면 사업장 문제뿐만 아니라 원래 쭉 있던 거죠. 간접 고용 문제와. 근데 그런 문제들이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5인 미만 그 차별 문제나 3.3 위장 문제를 거기서 결부시켜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루 시공 얘기를 원래는 좀 하려고 했는데 잠깐 한 30초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을 뭐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하고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지원을 해서 그 노조 설립을 한 마루 시공 노동자들, 우리 아파트 공사할 때 맨 마지막에 공사가 이제 마루를 만드는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100% 거의 3.3인데 이분들의 문제가 숨겨져 있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문제를 저희가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불법 하도급 문제든 뭐 여기서의 이제 진짜 사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불공정 계약 뭐 하여튼 그 검은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것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들춰지는데, 근데 돌고 돌아서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결국은 빼앗기는 방식으로 이게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걸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깨달았고, 이제 며칠 후에 뭐 기자회견도 하면서 마루시공 노동자들 문제를 이제 환기를 시킬 예정인데, 그래서 그래서 반복이긴 하지만 5인 미만이나 3.3 문제를 그 해당 당사자 숫자는 많지만 그 당사자의 문제로만 딱 좁혀서 보게 되면 많은 게 전체를 조망하기 힘들 거예요. 산업 전반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익 활동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제 직업 경험이나 여러 활동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일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많이 이렇게 활용해서 좀 사회적인 활동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들은 이 사대보험이랑 그런 거의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일단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가서 일을 하고 나서 급여를 줬을 때 3.3% 소득세를 이제 공제하고 이제 월급을 준다고 말을 하고, 나중에 그 3.3%의 돈도
공제를 안 하고 내가 너를 다 챙겨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일단 사대보험에서 돈이 많이 안 빠지고 아 세금까지 돌려주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형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실제 저희 그 부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알바는 다 3.3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그 1,000만 명 그 하는 그 업체도 그게 틈새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장사가 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환급 받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냥 사업주들도 크게 뭐 악의적인 그런 생각이라보다는 이제 아주 너무 관행처럼 쉽게 되고 그리고 당장 그러니까 잘 지적하신 건데 200만 원 정도 이제 급여가 넘으면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4대 보험료가. 근데 이제 그럴 때 그게 그 아까 3.3보다 훨씬 많잖아요. 6만 6천 원을 빼는 거니까. 그럼 자기 친구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손해 본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하고 그런데 이번엔 꽁돈 받게 된 거고 한꺼번에 또 몇십만 원 또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착각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카페 저희가 많이 뒤져보면 IT 쪽이든 어느 쪽이든 이렇게 보면 2, 3년 지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퇴직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연차휴가서 못 받지 뭐 등등등. 아니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다시 취업을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 암울할까 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저도 이제 저희들도 직원을 뽑잖아요. 지금은 뭐 블랙리스트 이런 방식이 아니니까 이 새로운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할 때 저희가 그 이제 공채를 하거나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취업 이력이 4대 보험 가입 이력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들이 첫 번째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본인이 이제 그런 사업장,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됐을 때 여기서 문제는 물론 뭐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취업 시장에서 특히 동일 업종의 취업 시장에서 4대 보험 가입되는 취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그것이 이 낙인 효과, 그래서 저희가 생애주기 전체 이제 흐름으로 보는데 저연령층에서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첫 취업 시장에서 4대 보험이 확실하게 지금 저희 통계로는 압도적으로 지금 3.3 비율이 그쪽이 많은 거니까 그 다음이 가장 많은 데가 55세 전후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고용보험상 혜택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실업급여가 없어져 버리고 55세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국민연금 혜택도 이제 돈 계산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게 되거나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차 그 취업, 그러니까 인생 재설기 한다고 표현하는 그래서 2차 취업을 하게 되는 고연령층 같은 경우도 또 압도적으로 이제 3.3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생애주기 전체나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실 때는 그 지역 주민들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만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맞춤형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강사를 하면 8.8%를 뛰잖아요. 3.3%의 가짜에 대한 긍정을 8.8%로 전환시키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있는 건가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센터가 사업주일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노동인권 교육 강사단이 대상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희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원래 요청 사항이 그분들의 당사자성에 대해서도 강의해달라고 했어요. 예, 저희가 관심 가졌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연결이 되었어요. 그건 센터가 고용한 분들이 아니라 이제 문화센터 쪽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들 8.8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노동자성 또는 빼앗긴 권리에 대해서 상담을 실제로 하고 저희 사건 리스트로 이렇게 잡혔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8.8%라고 해서 아까 현행법 체계나 뭐 여러 가지 해서 ABC에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출발 지점에서 좀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작가님들이나 저희 실수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근로자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프리랜서고 이제 과거식으로 하면 그리고 나는 사실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 거꾸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적용 안 되면 나를 타치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반대로 주장하는 거죠. 특히 이제 배달앱 하는 우리 그 라이더 노동자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나한테 연차휴가 수당 뭐 이런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회사가 나한테 통제하지 말든지 왜 지 맘대로 다 해서 내 구역 다 설정해 놓고 왜 하냐.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접했지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체계를 통해서 내가 종합적인 권리를 하겠다라는 개인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직종은 특히 8.8은 그게 상당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 선생님들께도 그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일회성일 경우에는 통과되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8.8을 할 텐데 그 기관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8.8이어서 탈락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근로 환경을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그 특정한 단 한 번의 어떤 그 작품을 납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종속적으로 그와 고용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질 거냐. 특히 8.8 대상자들은. 근데 그 강사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고 그렇지 않다. 그 배달앱이나 이런 이제 노동자들처럼 내가 종합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거꾸로 사측은 그걸 유리할 대로 써먹고 있으니 그런 것을 타치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교육 내용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땡땡땡 프랜차이즈에 종사하는 외식 산업의 우리 노동자가 제가 아무리 봐도 무조건 이겨요. 뭔 소송을 해도. 근데 이 당사자하고 대화를 하고 저희 면접도 하니까 해보면 답변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업종의 특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사장님이 자꾸 그러니까 타치하는 게 싫은데 그러면 거꾸로 내 근로시간 자유롭게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근무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법을 좀 다르게 찾고자 하는 당사자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꽤 맞춰서 다 A형이니까 이렇게 소송하고 B형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취약한 건 맞다. 시민법 체계하고 비교를 한다면 수평적인 계약 관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땡땡땡 편의점이나 땡땡땡 이제 이 프랜차이즈 업체도 표준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계약서 이름이 뭐가 됐든 그 만든 거에 내가 사인하지 나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계약서 바뀐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니 사회 전체적으로는 특히 지역사회에서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제 시각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평등한 수평적 근로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시민법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관행을 우리가 경종을 울리고 이걸 이제 방어선을 만드는 거고 최소한의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사회적인 진화나 다양한 이제 고용 형태의 발전과 이 과정 속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획일적으로 규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한 다양한 이제 지원 대책이나 그 대화의 가능성을 봉쇄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그 예정된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